12.5도까지 올랐죠. 이게 경제 현장에도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당장은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요. 소비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뉴스는 먼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6%, 18%.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코스피의 등락폭입니다. 10% 넘게 빠지고 6% 하락하더니 18% 폭등하는, 이거 어떻게 봐도 도저히 정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도박판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면서 6,300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건 시장도 아니고요. 그냥 카지노, 도박판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져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대책들이 언급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말 사이에 쌓인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투자자들은 여전히 평가 손실에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한 방송인이 SK하이닉스에 259층에 물려있다고 고백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야외 취재는 안 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취재하다가 정말 열사병에 걸릴 그럴 지경인데,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122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인데 한 지역이 닷새 연속 40도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기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깨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6분 양산 기온은 42.5도였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경기도 광주 지월리의 41.9도였는데 8년 만에 바뀐 겁니다. 더 이례적인 건 지속성입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이 관리하는 97개 관측 지점 기준으로 보면 이번 양산 사례 전까지는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던 게 최장이었습니다. 40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매일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후 3시 26분이었는데 30일엔 오후 1시 10분, 31일에는 낮 12시 36분, 어제는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더위가 되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분석을 보면 기온이 30도에서 35도 구간에 있을 때 1도 오를 때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3%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야외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설비 과열, 결근율 상승, 불량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인도와 동남아 의류 공장에서는 올해 폭염으로 생산성이 최대 10% 떨어졌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한국 산업 현장에서도 폭염 관련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5개 작업을 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법제화됐고,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되면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뺀 야외 작업 중지가 강하게 권고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가 밀리고 인건비와 간접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공제는 물리적인 손해 중심이라 작업 중단 손실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지표가 기준을 넘으면 손해 입증 없이 바로 공제금을 주는 지수형 공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날씨라는 게 경제적인 여파도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전력 수급 문제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전력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 수급 여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정부의 전망치 자체가 이미 역대 최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월 셋째 주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상단인 98.8기가와트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기가와트를 넘어섭니다.
공급 능력은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2기가와트 늘렸습니다. 수요가 상단까지 올라가도 예비력은 8기가와트를 유지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비상 예비 자원 8.8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보해뒀습니다.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은 9월 18일까지고요. 문제는 실제 흐름이 전망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시간대 최대 수요 전망치가 이미 93.9기가와트였고 예비율은 12.5%까지 내려왔습니다. 8월 셋째 주가 오기도 전에 기준 전망치에 근접한 겁니다.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흐린 폭염입니다. 더위는 계속되는데 구름이 끼면 태양광 발전량이 줄고 자가태양량을 쓰던 기업과 가정 수요까지 개통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 변수까지 붙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는 전력 수요가 처음으로 270기가와트를 넘었고요. 제조업 중심지 챈나이에서는 야간 정전이 반복됐습니다. 폭염과 AI 전력 수요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게 올여름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 전력 문제가 커지는데요. 우리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전력 계획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면 당연히 소비의 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숫자로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까? 예, 더위가 소비를 통째로 실내로 밀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걸렸던 지난달 25에서 26일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타운 잠실 매출은 1년 전보다 20%씩 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같은 기간 35% 증가했고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서울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매출이 24%나 뛰었습니다. 이른바 몰캉스족이 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품목별로도 뚜렷한데요. 한 백화점에서는 이번 달 양산과 선글라스 같은 더위 관련 상품이 1년 전보다 40% 판매가 늘었고요. 냉반 가전 판매량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지난 주말 스무디와 얼음컵, 아이스크림 판매가 전주 대비 30% 늘었습니다. 배달은 더 극적인데요. 지난달 배달앱에서 여름 메뉴 주문이 급증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점조차 퀵 배달로 주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식 대신 배달, 이동 대신 실내라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7월 전통시장 경기 전망 지수는 70.7로 전월보다 1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0을 밑도면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천시장 구조상 유동인구가 대형마트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신선식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 손실로 그렇죠. 남고요. 주목할 점은 이게 올해 한 계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폭염이 반복되면 소비자 동선 자체가 실내 대형시설과 배달 플랫폼으로 고정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여름을 기후가 만든 채널 재편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후 위기는 현실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원가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난달에 채소 소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원가 신호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겹치면서 주요 채소 가격이 전달보다 크게 올랐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쪽 피해가 특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완두군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8개 어가에서 광어 9,800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습니다. 9만 8천 마리인가요? 네, 9만 8천여 마리입니다. 피해액이 4억이 넘고요. 경남 하동에서도 7개 어가에서 가숭어 1만 4천여 마리가 죽었고 사천망과 강진망에서는 올해 첫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 어류의 서식 한계 수온이 28도인데 남해안 표층 수온이 이미 27도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어나 우럭은 취어에서 출하까지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물량을 단기간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직후에는 우럭 산지 가격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또 하지만 통계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7월 평균 소매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배추는 31%, 시금치는 35.4%, 오이는 25.4% 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지난해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서 봄배추 저장량 증가와 김치 수입 확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하락, 전월 대비로는 급등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서 지표 하나만 보면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이미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농심이 1일부터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8% 올렸고요.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만두 등 27개 품목을 평균 8%, 또래주류는 76종을 평균 8.2% 인상합니다.
정부는 폭염에 더해서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환율 부담이 다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가가 비상이고요. 또 폭염 속의 야외 작업은 생명과도 직결되니까요. 사업주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물, 그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요. 노동자도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무리한 작업보다는 안전이 먼저니까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순방에서 돌아온다고 해요. 11일 동안이었던가요? 아무튼 긴 순방이었는데 바로 청와대로 출근한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도는 7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행 현황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부동산과 증시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7개 부처기관 업무보고도 재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증시일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네, 7월 한 달 코스피가 22.19% 하락했습니다. 네. 주요국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고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17.91% 급등했던 걸 제외하고 보면 1일부터 30일까지 하락률은 34.01%였습니다. 예. 네, 1997년 10월 외환 위기 당시 27.25%,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23.13%보다 큽니다. 이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별도 절차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2배로 고정되어 있는 배율을 1.5배나 1배수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별 투자 한도를 자산의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투자 전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이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라면 이 투자 한도 설정은 큰 손을 겨냥한 규제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도입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우선 예탁금 상향 등 현재 시행한 조치의 효과를 보고 추가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탁금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약 3조 원, 전날에 2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예,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긴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될 정도면은 지금 시장, 이건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상장된 상품의 배율을 조정한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까지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봐요. 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의 수익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 그리고 전체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장에서 수익자들을 모아서 이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원래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운용사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을 정해 공시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당국도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운용사가 3배 상품을 2배로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다른 금융투자 상품이나 시장 참가자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대응을 복귀하면서 제도화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벌써 정쟁이 붙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도입 경위부터 밝혀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네, 쟁점 중 하나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배율을 강제로 낮추면 이미 그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익구조가 중간에 바뀝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정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와 수익자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입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대로 수익자 총회를 거치면 긴급 대응이 어렵고 반대로 이 절차를 생략하면 기존 보유자의 손익구조를 사실상 동의 없이 바꾼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마지막 날 18% 가까이 반등했는데도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렇죠. 네, 손실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그래서 규제 정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돌아선 투심이 바로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개인 순매수가 돌아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당장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빠지면서 6,200선 중반까지 다시 한번 몸값을 낮췄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책임지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거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죠. 차은우 씨 이야기인데요. 차은우 씨 130억 원을 이미 다 낸 뒤에 그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불복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배우 겸 가수죠. 차은우 씨가 지난달 초 국세청에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 시한을 거의 다 채운 시점이었습니다. 경위를 보면 올해 1월 차은우 씨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약 200억 원대 과세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본인 한 명뿐인 1인 기획사 법인을 실질적인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 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중과세 조정을 거쳐서 최종 통지된 130억 원을 4월에 완납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서 차은우 씨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번 불복 청구로 상황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건데 왜 굳이 불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왜 먼저 내고 나서 뒤늦게 다투느냐인데 가산세 구조 때문입니다. 세금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하루 0.02%, 네. 연 8% 수준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30억 원을 미납한 채 버티면 하루 이자만 280만 원이 넘습니다. 먼저 완납해서 가산세 시계를 멈춰두고 90일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세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내국세 사건의 평균 처리일 수는 2024년에 507일, 2025년에는 353일이었습니다. 대략 1년 안팎이 걸리고요. 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낸 세금을 돌려받고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과 입장문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리는 절세 구조 전반에 국세청이 어떤 잣대를 대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력과 비용 구조를 갖췄는지를 따지는 실제 과세 원칙이 기준입니다. 형식만 갖춘 법인은 비용 인정도 소득 분산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연예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네. 고소득 프리랜서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전문직까지 법인 전환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 검증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실질 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서 세무업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 세법은 진짜 어렵죠. 거기다 시대가 빨리 바뀌는데 법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못하니까 더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능에서 너의 능력 꽃피워 내일을 열어가는 대학교 재능대학교 재능에서 나만의 답 발견해 AI 중심 대학교 재능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재능의 힘 글로벌 평생 직업 교육 재능대학교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코스피 변동폭 정말 미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변동폭을 보여줬죠. 저 대신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염승환 이사께서는 8월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의 최고의 전략으로 MTS 닫고 휴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휴가로 이행시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저희 PD가 이 이행시 지는 거에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켰는데 휴가비 벌려고 투자했는데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더 이상 직접 투자 안 하고 ETF 투자 이 정도만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휴가를 앞두고 투자를 했다가 이 휴가비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 같이 겪고 있을 텐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는 방송인 한 분과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이행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P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쿠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카카오 단톡방에서 이런 말들 한다고 해요. 하는 게 아니라 패러디한 거보다 이재용 님이 나갔습니다. 최태원 님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우리 주식시장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는 물론이고요. 코스피가 9,000피에서 5,000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되자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이 단톡에서 말없이 나가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폭락의
가격에 상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개미 주식 투자자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경제 유튜브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한 방송인 서동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좀 민망한 게 예. 굉장히 이슈가 됐던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요 말씀을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그 채널에서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뭔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섭외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해명을 하고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 하면은 네. 유명한 게 259층이잖아요. 아, 예. 예, 259층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개미 주주여가지고요, 여러분. 259층에 있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45층에 있습니다. 네. 네. 아, 조금 그 사이에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물타기를 안 하면 개미가 아니죠. 아, 예. 요즘 경제방송 진행도 하시는데 이 물타기 하는 전략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할 때마다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올려서 들어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정말 전문가분들 많이 뵙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손을 돌리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되니까 혹시 우리 채널에 나오는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제 잘못입니다. 아니, 물론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그 말대로 다 하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또 그렇다고 그 네. 말대로 했을 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앞서서 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이런 밈 변호사님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자신의 주식 계좌 인증하는 커뮤니티 글들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전래동화 이야기 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래동화? 예. 예, 그래서 이제 298만 원 찍으니까 사람들이 살 때 살 걸 막 제발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그 가격으로 돌려줬더니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았다. 그 중에 이제 저도 껴있죠. 왜 예. 자꾸 웃음이 나오지? 예. 근데 진짜 너무 슬픈 게요. 아까 네. 전에도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이 그럼 뭐 괜찮으시잖아요 했는데 네. 제가 정말 현금 가지고 있던 걸 다 넣은 거예요. 정말. 네. 정말 계좌에 100만 원 다 남기고 100만 원 남기고 다 넣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덕이면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예. 힘듭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 가기 전에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익을 오. 충분히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휴가 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놀아보겠다라고 네. 넣었다가 지금까지 물려 있어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변호사님 레버리지는 안 하셨죠? 다행히 레버리지는 안 했습니다. 예, 레버리지는 안 했고요. 그냥 그것만 샀는데. 근데 저 사실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 샀어요. 또 사셨어요? 예, SK 지금 양식. 내리고 있길래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나 네. 더 했는데 이제 있는 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식 있던 걸 계속 파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100%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앉자마자 기자님께서 이제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풀이 죽어 있어요 지금 사실. 아니 그래도 사실 걱정은 되긴 하지만 예.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분들에 비해서는 뭐 양호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장은 안 하시고 국내장 SK 하이닉스의 모든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100%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미장은 안 하고요. 예. 원래 이제 제가 한국에 2020년도에 왔는데, 2020년도쯤 왔는데, 그때쯤에는 미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예,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이 굉장히 다 다운되어 있었을 때,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해서 이제 미장을 그때는 했었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하고 미장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네. 이제 뭐 집도 정리해야 되고 하면서 다 정리를 했었죠. 그때 네. 수익이 좀 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시기에 사서 적어도 정말 아무거나 사도 30-40% 올랐던 그런 그때 그럴 때가 있었죠. 굉장히 네.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격은 제가 좀 까먹었는데 꽤나 좀
짭짤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100% 포트폴리오를 SK 하이닉스에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제방송 진행자를 하시면서 교훈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존니 대표님 만나서 매우 예. 매섭게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한번 좀 잘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번 더 코로나 왔을 때 한 번 더 들어가고 뭐 미장도 괜찮고 하니까 와, 나 진짜 주식 잘하는구나. 이 투자에 굉장한 뭐 이런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최근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기너스 럭이. 비기너스 럭을 2번 겪었기 때문에 예. 비기너스 럭이 아닌 줄 알았던 거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요번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 낮게 나름 들어갔어요. 한 네네. 170만 원대 들어가긴 했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느새 280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오르려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280만 원대에 제가 조금 산 거죠. 그러면서 평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낮게 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설치다가 이제 올라간 케이스고 그 뒤로 물타기 하면서 계속 사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런 변호사님을 위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59만 원까지 159만 원이에요? 내려와 있습니다. 좀 아유. 전에 존리 대표님의 전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네. 문자 하나. 2113번 쓰시는 분, 동주님. 저 하이닉스 260층인데 층간소음 죄송합니다. 아니 좀 멋이네요. 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안 좋은 분, 더 안 좋은 네. 분도 있을 테니까요. 뭐 네.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존리 대표께서 매섭게 혼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존리 대표님 요즘 같은 때 어떤 그 심리 치료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전원 좀 해주실래요? 어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하는 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ETF라던가 이런 쪽에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사실 덮어놓고 안 보기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들어가라. 그걸 꾸준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했을 때 그게 쌓여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안 그래도 요걸 좀 벗어나면은 이 시기를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 쪽으로. 존리 대표님 같은 분은 이렇게 나쁜 시기에도 계속 정해진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정해진 대로 그냥 하라고 하고, 제가 지금 팔까요 했을 땐 팔지 말라고 그냥 있으라,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모든 전문가분이 저에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도 섣불리 움직여서 뭐 손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실적이란 게 있고, 최근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뭐 그렇죠. 다들 뭐 예상보다 하회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네. 실적인데 다들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좀 버텨주자고요. 예.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밸류에이션은 약간 여러분, 네. 진짜. 사심이 굉장히 가득 찬 방송을 그러니까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8천에서 9천 사이에 워낙 많았을 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네. 분들도 지금은 버티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더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가만히 있어라. 네, 예. 아예 가만히 있고, 또 어떤 반등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해라, 부분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존니 대표님께서는 이제 팔아라는 아니고 그냥 버텨라,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였고요. 오히려 지금이 뭐 싸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레버리지 하지 말고 이제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는. 예, 그냥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금 뭐 현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있던 거를 팔아서 들어간 케이스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유가 그러세요? 다 비슷하군요. 뭐 그럼요. 뭐 저희가 뭐 현금 부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네.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은 결국에는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집을 경매로 1970년대에 사셨다고요? 1970년대에 집을 네. 그 경매로 산 거죠. 그러니까 50년 네. 가까이 된 집을 샀다.
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집을 샀다? 예, 1970년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잘못 봐가지고 저보다 약간 연배가 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럼 이거 매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경매로 매입은? 2년 전쯤 했는데요. 제가 저도 부자는 아니고 부모님께 이렇게 물려받은 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사거나 이럴 정도의 금액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을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경매를 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을 것 같다. 예. 이제 아무래도 경매는 대출 같은 것도 좀 크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많이 그래도 나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오프라인으로 학원도 다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그래서 그걸 남편이랑 같이 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받아서 그 집을 사게 됐죠. 그럼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네, 거기 살고 있고요. 예. 주택이고 마당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3마리, 고양이 4마리이기 때문에 아우, 대가족이시네요. 네, 그래서 총 9마리죠. 저랑 엄마, 저랑 남편까지 합해서 9마리인데 저희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많은 분들이 경매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경매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본 점으로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을 경험자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경매는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권리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집의 역사를 보고 누구에게 얼마가 가 있고 만약에 이 집을 사면 거기 전세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갚아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서류화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점이 약간의 허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하지만 그것도 이제 소정의 돈을 내면은 또 전문가분에게 여쭤볼 수도 있고. 전문 업체들이 있죠. 네, 전문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혹은 어플 같은 거 경매 어플에서도 소정의 돈을 내면은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또 작성해서 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막상 이렇게 닥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안 좋은 점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 네, 어쨌든 경매라는 거는 그냥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집 구매하기 전에 이거 경매하기 전에는 밖에서 그냥 까치발하고 들여다보는 정도를 하고 이제 낙찰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완전 좋을 수도 있고 완전 낡아 있을 수도 약간 있다. 도플복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주로 이제 아파트 경매를 하시는 거죠. 아파트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비교죠. 비교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서울 집값은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호황이던 증시는 요즘 들어서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영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이럴 때 많은 구루들의 조언도 받으신 진행자 입장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샀던 집이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런 일이 집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이랑 미장을 해서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급 코인, 그리고 미장을 해서 번 돈을 다 넣어서 집을 샀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면서, 트위터 바로 근처 건물이라서 이제 집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에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날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전체의 돈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생생하다.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경매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 장에 뛰어들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라서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는 열심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당연히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보면서 또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석보다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하죠. 오늘 생생주식연구소는 방송인 서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미쳤다. 우와,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입추네요. 굉장한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오고는 있는 건데요.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네, 지난주는 방울토마토, 망고, 오이맛고추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이뤄지는 방울토마토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양호한 일조량으로 작황이 양호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kg당 5,179원으로 전주 대비 19.6% 하락했습니다. 망고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차갑게 얼려 빙수나 각종 디저트에 곁들여 먹는데요. 망고 요거트 찹쌀떡이 국내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니 레시피 재료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4,053원이었습니다. 오이맛고추는 주로 강원, 충남, 경상도 지역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늘어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난주 가격은 100g당 917원으로 전주 대비 약 100원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들 살펴봤고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대파와 본무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파 출하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며 7월 중순 이전까지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kg당 2,798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본무는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가격 하락에 따른 저장량 증가로 시장 출하 물량이 분산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2,043원으로 전주 대비 약 100원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 품목 대파와 본무가 있었습니다. 과일 쪽은 어땠나요? 네, 지난주는 샤인머스켓의 가격이 낮아졌고 레몬과 후지, 아오리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일조 시간 증가와 가뭄 해소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였으며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2kg당 26,212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8.8% 하락했습니다. 레몬에 꿀이나 설탕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몬청으로 여름철 시원하고 상큼한 레모네이드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1,357원으로 전주 대비 약 300원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후지 사과는 저장량이 줄어 전체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아오리 사과는 제철을 맞아 출하가 진행 중이나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는 지난주 10개당 25,938원으로 전주 대비 4.7% 올랐으며 아오리 사과는 10개당 23,003원으로 전주 대비 약 2,000원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오리 사과가 확실히 비싸네요.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로 무더운 여름 입맛을 살려준 자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두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로 7, 8월이 제철인 풍부한 과즙과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농산물인데요. 맛있는 자두를 고르실 때는 과육이 단단하며 끝이 뾰족하고 상처가 나지 않는 제품을 골라주시고 드시기 전 표면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뒤 물에 담가 씻어주시면 됩니다. 표면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당도가 높은 것이니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온에 보관하시면 쉽게 물러질 수 있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자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숙성시키기 때문에 같이 보관하는 것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철분과 엽산을 함유한 자두는 피를 맑게 해주고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좋다고 합니다. 껍질에 검푸른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자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눈의 피로를 개선해서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지치고 필요할 때 자두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비타민C와 구연산, 사과산 등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축적된 피로물질을 배출시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제철을 맞아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해진 자두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생기롭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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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훌라 훌라면 매콤하게 훌라 쫄깃하게 훌라 춤추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는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휴가 이행시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3572번, 8044번, 4263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2번 쓰시는 분, 휴지 조각이 됐네 내주식,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라고 하셨는데, 요즘 조금 전에 서동주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작가도 밖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많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6679번 쓰시는 분, 휴가가 뭔 말이요? 가족에게 완전 트러블 메이커로 몰려 죽을 지경입니다. 혹시 투자하셨나요? 우리 주식시장이 잘 나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수가 있는 건 분명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0937번 쓰시는 분, 처음 듣는데 주식 이야기며 경매까지 제 관심 분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주식은 답도 안 나오는 마이너스라 그래도 휴가 즐기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휴가 가실 때는 이런 것들 조금 멀리 하시면서 편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남부 내륙과